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여야가 앞다투어 약속한 20대 국회의 실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의원들의 특권 남용과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게 정치권의 현실이죠. 황태순 정치평론가, 허영범 전 국회 대변인, 이종훈 정치평론가, 강용 한양대 겸임교수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박선숙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박 의원의 이야기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기대하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께 큰 걱정을 끼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조사를 받았던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사전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황 의원님, 이번 사건의 핵심, 과연 당이 얼마큼 개입을 했느냐, 개입을 했다면 어느 선인가가 사실 국민들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면 당초 보면 국민의당에서는 그것은 원래 업자 간의 사적 거래인 문제인 것이고 또 뭐가 잘못되었다면 실수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둘이 뭉술이하게 넘어가려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사실 중앙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한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등등등의 어떤 자료들을 보니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밝혀다오. 검찰도 보니까 이것이 어디 당에서 어떻게 보면 좀 조직적으로 개입되어 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있고 또 박선숙 지금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결국 그거예요. 어느 선까지 예를 들어서 그것이 왕 사무부총장인가 아니면 박선숙 당시 사무총장인가 또 거기에 심지어는 당시 상임 공동대표인 안철수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나 다음에 천정배 대표까지도 알았던 것인가. 또 한간에 나오고 있는 대로 보면 이것이 결국은 안철수 그다음에 천정배 이 두 어떤 세력 간의 그런 갈등 구조 속에서 튀어나온 것이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안철수 당시 대표는 물론 당시 안철수 대표가 보면 조금 좀 당하고 좀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이 박선숙 사무총장에까지 불똥이 튄다면은 결과적으로 새정치의 깃발을 들고 나온 안철수 대표로 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국민의당이 창당 이후에 사실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사실은 지금 진실 논란도 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수민 의원의 발언을 놓고 진위 여부도 있는데 이 박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이번에 검찰이 그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이번에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다 정리를 지금 한 것 같아요. 두 혐의 아닙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사기죄 부분이 사실은 좀 큰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리베이트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고,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이미 사실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는데 정리가 좀 된 상황이나 다름없다. 자, 그런 상태에서 오늘 그럼 박선숙 전 사무총장을 불러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검찰은 아마 어지간한 혐의 내용들은 다 확인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증거도 물론 확보를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책임의 이제 그 범위까지를 이제 보는 것 같고, 아마 박선숙 사무총장까지는 전 사무총장까지는 법적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윗선까지의 그 보고의 그 정도라든가 책임 범위라든가 그것을 지금 규정짓기 위한 마무리 작업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 정도 되면 그 박선숙 전 사무총장 정도가 정치적으로 이제 책임을 지고 하면 전체적으로 정치적 도덕적으로도 정리가 되는 그런 그 국면으로 갈 수 있는데 과연 그 국면으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박선숙 전 사무총장이 또 다른 폭탄 발언을 또 내놓을지 이게 좀 관심사입니다. 이 며칠 전에 그 김수민 의원이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 국민의당이 국민에게 솔직히 하지 못했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왕 부총장이 다 시켜가지고 했고 또 실제로 당이 줘야 될 돈을 하청업체에서 받았다.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언론도 처음 들었고요. 그런데 그 국민의당에서는 이상돈 의원이 주도가 돼가지고 며칠 당사자 조사도 안 하고 모든 게 문제없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가장 기본적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선관위에서 이 부분은
당이 조직적으로 당이 무슨 최고위원회를 열어가 우리 그렇게 하자 하지는 않겠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당 회계 책임자가 공식적으로 선관위에다가 허위 보고를 해가지고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이 됐고 또 당이 지불해야 할 돈을 하청업체에다가 대신 지불하게 했고 예. 그러면 그것은 조직적 개입이지 그러면은 거기에 꼭 최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의결을 해야 조직적 개입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무슨 개인이 일탈 행위를 했다고 이렇게 치부하지 않고 당 차원의 일이다. 지금이라도 예. 그렇게 해야지 왜 가는 사람마다 말이 나오면은 그때서야 인정을 하고 그때서야 인정을 하고 이건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안철수 공동대표 오늘 세 번째로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안철수 공동대표의 이야기도 잠시 들어봅니다. 오늘 국민의당 소속 의원 한 분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하고 주요 당직자 한 분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당에서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철수 공동대표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송구스럽다.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강 교수님, 사실 일각에서 또 호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철수 대표의 책임론도 솔솔 불거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공동대표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금 세 번째 하셨고 천정배 대표가 직전에 한 번 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어요.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게 사실 안철수계 혹은 뭐 호남계를 대표하는 뭐 천정배 의원 쪽의 느낌 이게 좀 온도 차이가 분명하게 있어 보인다. 그래서 또 아까 잠깐 지적을 하셨지만 이 문제의 어떤 근원 자체가 뭐 선관위를 통해서 일종의 일종의 그 제보자 형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제보자가 누구냐를 색출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뭐 만삭인 분이 또 쓰러져서 병원에 가고 또 일각에서 오늘 보도에 보면 또 일부 당직자는 그러한 당내 분위기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내고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밖에서 들여다보는 것 이상으로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정리되기 위해서는 당내에서의 일종의 헤게모니 싸움이 어떻게든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결국 그 안철수계인 그 왕지현 전 사무총장하고 박선숙 사무총장 즉 안철수계가 다 연루돼 있는 만큼 안철수 대표에게 사실상 읍참마속 이상의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이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동안의 안철수의 사당화 논란에 시달렸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과의 연을 좀 끊을 필요가 있다. 그걸 얼마만큼 단호하게 읍참마속을 해내느냐. 이 문제와 그다음에 그 호남의 지역을 기반으로 둔 호남 의원들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당권에 있어서 이제 그동안 가졌던 새 정치에 대한 리더십이라든가 명분들이 상당히 약화되고 사실상 파괴 직전까지 가 있기 때문에 호남권 의원들이 득세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갖춰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을 타이밍을 놓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 호남계 의원들이 전면적으로 나설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게 이번 주에 그러니까 오늘 내일이죠. 그러니까 뭐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 여부가 결정되고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서 바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여러 차례 실기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안철수 대표가 이제 사과를 또 다시 하긴 했습니다만 초기부터 강력하게 사실은 처음부터 불을 제대로 껐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반응이 어땠습니까? 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 진상조사단이라고 하는 쪽에서도 검찰이 기소를 하면 망신을 당할 망신할 거라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패착이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 자체도 국민들은 굉장히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보지만 그 이후에 이 사건을 당 내외적으로 정리해가는 과정, 위기 관리 국면에서 너무 그 허점들이 많이 노출된 것. 그래서 국민의당 지지층들도 요새 상당히 마음이 많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 쪽에서요. 그나마 남아있는 지지층들조차도 이거 계속 지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국면까지 좀 왔다라고 보거든요. 거의 임계치까지 왔다. 자, 이 국면에서 사실은 지금이라도 빨리 불을 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 안철수 대표가 공동대표와? 지금 정도에서는
전 자진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러니까 본인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박선숙 전 총장이 이제 사무총장. 지는 것으로 정리를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이제 법적으로 규결이 되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은 확실하게 지는 것이 이번에 국민들에게 국민의당에 대한 그 지지를 다시 한번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예. 기회가 될 거다. 그렇지 않다면 그 자진 사퇴 타이밍까지 놓쳐버린다면 정말로 그나마 남아 있는 그 지지층들도 추가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천정배 대표가 사퇴하면서 지도부가 또 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뭐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당 헤게모니 싸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기 보면 앞서도 이제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른바 호남파, 그다음에 안철수파, 이 양파들이 그야말로 힘 겨루기 하는 건 가운데 이런 것들이 불거졌다 하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실 4.13 총선에서 의외의 승리를 거두었던 국민의당이 한 가지 당원 당규를 바꾼 게 하나 있습니다. 예. 당원 당규상은 8월 2일까지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당 지도부를 갖다가 배출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12월까지 미뤘죠. 그리고 대략 한 내년 2월쯤 보면 전당대회 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타협을 받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4.13 총선 2월 2일 날 창당되고 4.13 총선 치르는 그 2달 동안에 잠복하고 있던 그 개파 간의 알력들 이런 것이 일순간에 터져 나온 것이 바로 이 건이에요.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 주변에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더라도 그들이 뭐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니 천정배가 잡냐 박지원이 잡냐 아니면 아니다 안철수가 잡냐 이런 관심 없어요. 가장 관심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어떻게 나이 30에 김수민 7번을 받았느냐. 사실은 네. 최근에 보니까 의원들의 어떤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쨌든 비례대표 의원 많은 사람 궁금하게 여기는 게 그거예요. 보면 최근에도 먼저 김수민 의원이 사실은 국민의당 입장에서 봐갖고는 조금 뭐랄까 등을 돌리는 듯한 가서 검찰에서 그야말로 자기가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즈음에서 김수민 의원의 측근들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미 2월 중순에 사실 국민의당에서 정상적으로 블렌드 앤 캄페인이라는 회사랑 PI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미 블렌드 호텔에 김수민 양이 그때 양이죠. 김수민 양 만나서 박선수 사무총장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김영환 의원의 소개를 만나서 우리 일 함께 하자. 그다음에 보면 그러면 안철수 대표님 갖다 저희 한번 회사에 한번 와도록 조치해 주세요. 3월 3일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리고 3월 23일 새벽에도 박선숙 당시 사무총장이 전화 걸어서 김수민 양 당신 저 비례대표 7번 할 용이 없느냐. 아침에 결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아침에 결정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은 과정들에 대해서 물론 지금 수사는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고 지금 박선숙 의원 다음에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해서는 뭐 검찰 수사가 조만간 어느 정도 마무리되겠습니다만은 그것과는 별건으로 예. 실제 보면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안철수 대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당내 일각에서는 김수민 의원의 출당 조치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박지원 원내대표 이야기 잠시 들어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 기소가 된다고 하면은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원권 정지 등 있는 그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정서도 감안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할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특별히 누구를 옹호하거나 보호하거나 이러한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어떤 선제 조치라는 것은 역시 이제 어떤 정무적 판단에 의한 정치적 해법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어떤 뭐 출당이라든가 이런 조처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러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출당 조치까지 포함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런 것도 포함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원내대표의 말씀이 온도가 점점 변하고 있어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의 운명을 검찰에 맡기지 않겠다. 조금 지나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 수사를 놓고 우리 인정사정 보지 않고 검찰을 흔한 얘기로 좀 공격하겠다. 이야기하면서도 점점 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당원 단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검찰에 기소가 된다면 당원권 정지로 족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국민들의 반응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조차도 아니다. 이렇게 되고 특히 보면 지난주에 김수민 의원이 실제 검찰에 가서 굉장히 보면은 국민의당으로 봐서 굉장히 아픈 그런 어떤 진술한 것으로 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심 마음 같아 갖고는 본인이 자진 사퇴해 주길 바라는데 즉 의원직을 사퇴해 주길 바라는데 하는 것이다. 그거는 안 되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현재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출당을 시키면은 비례대표직을 계속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출당 이야기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분위기를 다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허준 듭니다. 대변인 보시기에 지금 사실은 읍참마속을 해야 된다. 또 안철수 공동대표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그 국민의당의 대표 주자는 안철수 의원 아닙니까? 대표. 근데 안철수 대표는 본인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은 왜 정치를 하는지를 다시 물어야 될 중대한 시점입니다. 본인이 왜 정치를 합니까? 결국은 그동안 철수 정치다,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부침이 있었지만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다시 일어섰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수없이 지적한 대로 양당 체제, 과거의 정치에 신물이 난 사람들이 안철수 대표에게 새로운 기대를 걸은 건데 이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지없이. 당신들도 똑같은 사람이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신학이 구학을 뺨치고 있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안철수 대표나 박지원 대표나 누구든지 간에 무슨 뭐 출당을 한다 이런 것들은 수단 방법에 그러니까 구체적 방법에 갖는 거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 우리 국민의당은 왜 존재하느냐? 국민들로부터 무엇을 우리가 얻었느냐? 무엇을 주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안철수 대표는 여기서 본인이 정말로 정치를 하는 이유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뭐 또 다음에 큰 뜻까지 있다면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중대한 결심. 본인이 그 김수민 의원 한 사람에 연연하거나 무슨 당대표직에 연연하거나 무슨 이러면은 큰 뜻을 할 수가 없어요. 죽어야 산다. 뭐,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되는 된다. 시점입니다. 중대결심 내지는 뭐 읍참마속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요. 지금 출당이 박지원 대표가 상당히 강공하게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 아침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또 아침 회의에 와서는 또 약간 한 발 물러나 있어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거꾸로 생각을 하면 뭐냐면 이 비례대표 의원이란 말이죠. 이번에 연루된 그렇죠. 두 분이. 두 분이 다. 비례대표 의원에게 출당이라는 거는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의원직을 유지하는 편법이에요. 즉 이게 과거에 비례대표 의원들이 어떤 자기 소신과 당의 소신이 달라서 당이 진짜 마지못해 출당시켜갖고 의원직을 유지시켜준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되는데 가령 이런 범법 행위가 발견됐는데 출당을 해갖고 의원직을 유지시켜준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그걸 또 용납하겠느냐. 또 비난이 온다. 그래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로서는 자기가 본인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의 검찰 수사는 박선숙 사무총장 라인까지 겨누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바로 뭐 김영환 연결고리하고 그 공천 과정에 대한 문제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 미리 선제적으로 이제 좀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김종인 대표가 오늘 사과까지 했는데 김종인 대표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사회 양보가 심화되고 청년 실업이 해소되지 않고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 감정은 매우 민감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우리 당 소속 서영교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당무 감사를 통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사회 양극화 심화, 청년 실업 문제 등 국민들의 감정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런데 왜 이런 논란이 나왔을까? 더불어민주당 뒤늦게 당무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는데 뒤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당보다는 그래도 좀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동 대처에는 여전히 좀 이렇게 속도감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이것도 빨리 좀 대처를 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민의당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리베이트 사건, 그거 못지않게 이 사건도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과 관련한 그 가족 관련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거의 전방위적이잖아요. 거의 전방위적이다 보니까 이건 해도 너무한다. 더군다나 또 이 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을지로위원회 또 관계도 했었고 그래서 실망감이 더 큰 겁니다.
더민주가 이제 총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겼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좀 기대감을 약간 좀 걸기 시작한 그런 단계인데 이런 단계에서 사실은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전제한다면 빨리 오히려 총선 전에 이런 일이 불거졌을 때보다 더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전 필요하다. 그것이 더민주를 위한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 국민의당만큼은 아니겠지만 네. 더민주도 상당한 그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일각에서는 공천을 준 김 대표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김종인 대표가 어느 시점에선가는 사과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시스템 공천이라는 걸 통해서도 걸러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 공천 과정에서 이 지역에 단수 공천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그 정무적 판단, 김종인 대표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해찬 전 총리를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그 공천 안 주는 거하고 이렇게 문제 많은 분을 예를 들어 뭐 단수 공천을 네. 하는 거하고 그 정무적 판단의 그럼 기준이 뭐냐? 당연히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고 있어야 될 것이다. 또 사실은 이 다른 경우들이 더 있는지도 사실은 이번 경우에 좀 더 전면 조사를 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좀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러고 넘어가는 것이 더민주에 훨씬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한간에 이런 얘기 나와요. 참 이모키 의원이나 신기남 전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억울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논란과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면서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당시 서영교 의원의 문제 때문에 당시 공심에서 2차례 표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2차례 표결했더니 표결 결과가 부적합하다 이야기 나왔는데 당시 서영교 의원이 거래 증빙 서류를 잔뜩 갖고 와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겠습니다 얘기했고 또 온 곳에 보면 정무적 판단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그야말로 제일 마지막에 저도 그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당시 현역 의원 중에서는 3월 14일인가 3월 15일 제일 마지막에 결정된 것이 서영교 당시 의원입니다. 당선 가능성. 그때 보니까 마침 은평 이미경 의원이 컷오프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좀 그것이 반사 이익을 얻었던 것이 아닌가. 어쨌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그 당시 그야말로 짜르란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이 공천에 칼자루를 휘두를 때인데 그러면 어떤 논거에 따라서 어떤 근거에 따라서 그러면 서영교 의원이 그렇게 공심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쳐서 표결에 붙일 정도로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보도 내용이니까. 그렇게 보면 김종인 대표 최종 결정을 했는지 사실 김종인 대표는 그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죠. 않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서영교 의원의 그 지역구에서 가까이 살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서영교 의원 개인을 비난하려는 건 아니고 선거 홍보물에 그 오직 서민이라고 크게 쓰인 게 제가 아주 유심히 본 적이 있어요. 참 좋은 말이에요. 같은 서자로 시작해서 또 그렇게 썼겠지만 지금 제일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국민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 그 특권 계급으로 보고 있어요, 국회의원을. 그런데 특권 계급으로 이미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서영교 의원마저도 이런 식의 가족 기업 운영하듯이 전혀 도덕적인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부담도 없이 그렇게 가족적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환멸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서영교 의원 개인도 그렇지만은 더민주당의 입장으로 볼 때 이제 우리가 특권과 무슨 또 기득권 집단에 맞서 싸워서 서민을 보호하는 서민의 이익을 위한 정당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것이 결국은 더민주당 자체로도 큰 부담이고 정치도 더 그렇고 그래서 오늘 김종인 대표가 7일 만입니다. 이것도 무슨 어제 사건도 아니에요. 문제가 생긴 지 보도가 된 지 7일 만에 이제서야 당대표가 나서가지고 죄송하다 하고 뭐 어쩌고 한다고 그래서 국민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똑같은 사람들 너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진 그 수많은 특권과 그 위선적인 모습을 벗어 던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민주당도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고 그렇다면은 서영교 의원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로 보고 이것은 정말 단호하게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거 같아요. 국민들 특히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갖다 사랑하고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더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 서영교 의원이 그야말로 모 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서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비서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생전에 늘 말씀하셨던 것이 반칙과 특권을 극복하자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야말로 이번에 나오는 모든 혐의들이 반칙과 특권의 어떤 점철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을지로위원회
좀 깜빡 잊으셨지만 을지로위원회가 뭐냐니까 우리 사회에 을을 놓고 갑질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극복해 내자는 것이 을지로위원회입니다. 을지로가 그렇죠. 뭐 청계천 숲에 있는 을지로가 아니에요. 중의적인 의미겠죠. 그렇죠. 그 을지로위원회 위원이었던 서영교 의원이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기대를 걸었던 지지층에서는 더 많은 상실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소일까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낡은 관행을 정리하겠다, 대책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야기도 잠시 들어봅니다. 보좌진 채용의 기준, 후원금 모금에 있어서 늘 범할 수 있는 낡은 관행, 이것들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해서 의원실에 잘 알려드림으로써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원내 차원의 대책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원내 차원의 대책을 만들겠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특권 내려놓기 특별위원회까지 만들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뭐 우상호 대표의 저 발언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문제의 어떤 관행으로부터 낡은 과거의 관행으로부터 있어 왔던 것들을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초선 의원들이 지금 우리 저 더불어민주당만 해도 한 50여 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의원실을 세팅하는 과정이나 뭐 보좌진 채용하고 뭐 그 과정에서 혹시 또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주의를 주겠다, 하나의 지침을 주겠다라는 것이고요. 국회의장 신임 이제 정세균 의장께서도 이제 특권 내려놓기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이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손을 보겠다는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20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어떤 갑질이라든가 아니면 과거의 특권과 반칙에 편승해서 하나의 특권화되었던 국회라는 그 국회의원의 지위에 대해서 좀 더 국민의 시각과 눈높이에 맞춰갖고 좀 조정하는 큰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완비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동안 사실은 특권 내려놓기 19대, 18대, 17대도 계속 있어 왔는데 20대 국회에는 희망을 좀 걸어도 될까요? 저는 이제 이분은 얼마 전에 사석에서 이제 그 의장님을 좀 뵐 일이 있었는데 상당한 의지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특권으로 거론되었던 것들이 뭐 대부분 뭐 엘리베이터 없애기 뭐 이런 좀 신변 잡기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법과 제도로 좀 보장되어 있는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 같은 것들이 그 악용되어진 사례들, 그다음 과거의 어떤 군사 정권하고 달라진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종합 검토해가지고 국회의원의 본연의 어떤 의정 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벌이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희옥 비상대책위원장이 권성동 전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TK 출신 비박계 박명재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김희옥 대표와 박명재 의원의 이야기 잠깐씩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혁신은 통합과 혁신을 통한 대국민 신뢰 회복, 지난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공천 프로세스의 개혁, 차기 대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당의 역량 및 민생활동 강화를 중심으로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혁신 비대위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국민 여러분께 한골탈퇴한 새누리당을 보여줄 수 있도록 혁신에 매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당의 발전, 우리 박근혜 정부의 성공, 그리고 대권 창출이라는 그것이 큰 기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중립입니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시각에서 업무를 처리할 것이고 당무를 처리할 것이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당무를 처리하겠다. 그런데요, 논란이 됐던 김태흠 사무 제1부총장도 동시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2달짜리 당직이었는데 참 내용은 깊었던 것 같은데, 전 대변인, 자, 이번 일로 해서 좀 새누리당의 내홍 수습 국면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수습이 아니라 이거는 대책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새누리당 구조 자체가 친박과 비박으로 구조가 돼 있고, 그 사무총장을 바꿨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당대가 오늘로서 한 40일 겨우 남았는데, 지금 새누리당 구성원들과 새누리당을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전당대를 왜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전당대를 하느냐. 단순히 시간이 됐기 때문에 반장 바꾸듯이 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혁신을 위해서 하는 거냐, 무슨
이대로 가면은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남은 2년여 가까이 임기가 굉장히 국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민 감동이 뭐냐?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전당대회를 하는지가 우선 국민도 관심 궁금하지만 새누리당 당원들 구성원들이 우선 의아해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박명재 총장이 그 물론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지금 우리 당을 자제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논란이 된 거에 하나를 바꾼 거지. 박명재 총장이 됐다 그래서 새누리당 개파 갈등이 없어지고 전당대회가 무슨 국민의 관심 속에 이루어지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한 인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박명재 총장이 신임 총장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 정진석 그 원내대표처럼 낌박이나 뭐 이런 말 듣지 않고 정통 관료답게 또 연세 드시고 네. 이렇게 또 연륜도 많으시니까 좀 잘해서 국민에게 왜 전당대회를 하는지 좀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전당대회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김희옥 대표도 상당히 끼임을 당한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박명재 그 신임 사무총장의 발언에 전 유감입니다. 유감이다. 중립을 강조하셨는데요. 지금 새누리당 비대위가 중립국 감시위원회입니까? 혁신형이라면서요. 혁신하는 비대위 아닙니까?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비상 상황인데 지금 개파 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는 그냥 중립만 지키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그 개파 해체가 됩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그 비대위 만들어 놓고 말은 혁신형이지만 사실은 반혁신적인 조치들을 계속 지금 취하고 있고 그나마 혁신적인 조치라고 해봐야 유승민 전 원내대표 복당 허용한 정도? 그리고는 뭐 당 혁신 관련해서 지금 뉴스거리도 아예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대략 관리만 하다가 전당대회 해서 그냥 친박계 대표 만들어서 넘겨주는 걸로 끝낸다?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냐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그렇게 참패를 안겨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친박 패권주의가 너무 심하니까 이거 좀 없애라. 그리고 당 좀 바꿔라. 이 얘기 아닙니까? 당청 관계도 좀 바꿔라. 그런데 중립국을 계속 중립국 감시위원회로 가겠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지금 대선 패배의 길을 지금 닦고 있는 거다. 비대위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새누리당 자체적으로도 문제는 공감은 하겠지만 또 해결책이 또 마뜩지 않은 고민이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대선 참패의 길을 갖다가 저벅저벅 걸어가면은 야당으로 봐서는 환호를 질 일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그래요. 현실적으로 좀 김희옥 비대위원장과 박명재 사무총장 한 45일짜리입니다. 그나마도 지금 보면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당에만 129명 의원 중에서 뭐 이른바 친박이다 비박이다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 당신들 친박이니까 친박 해체하시오. 그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가 언제 무슨 뭐 어디 등록했습니까? 해체하게? 현실적으로 정치는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참 마뜩지 않게 봐요. 보면은 친박 패권주의 보면은 진짜 위도 아래도 없이 서로 치고받는 그런 모습들에 그야말로 넌덜머리를 내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뭐 정리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 현실인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갑자기 박명재 의원 뭐 굳이 이야기하면 지금 보면 이분 배치 단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재선 의원이라고 합니다만 2013년에 보궐로 들어와 보궐선거로 들어오셔갖고 지금 뭐 재선 의원밖에 안 되신 분이 얼마나 당에 대해서 그렇게 빠삭하게 하셔갖고 또 밑에 실국장들을 딱 장악해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도 저는 봤을 때 처음에 김희옥 비대위원 회가 출발했을 때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나마 전당대회라도 좀 제대로 치러서 거기서 뽑힌 관리형 대표입니다. 왜냐하니까 여기 이번에 뽑히는 대표는 대선에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좀 바꾼다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관리형 대표고 그 사람들이 그나마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모르겠어요. 조그마한 혁신의 그런 불씨를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김희옥 비대위, 박명재 그 사무총장에게 그야말로 예전에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김종인 기대선 안 된다. 비대위 대표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칼자루를 갖다 기대해서는 좀 곤란하다. 지나친 기대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게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의 이름을 딴 세력 치고는 너무 비겁하다. 친박 세력이. 그러니까 그렇게 비박계 권성동 사무총장을 집요하게 쫓아내려고 해가지고는 결국 내놓는 게 중립 인사라고 포장을 씌워가지고 박명재 의원을 내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겁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국 혁신 비대위가 스스로 혁신이 아니라 관리형 비대위라는 걸 선언한 거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떤 기대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새누리당 어떻게 보면 당직 인선이 이제 마무리되니까 이제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비박계 김용태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는데 친박 비박계 후보들이 대거 출마하는 모습입니다. 김용태 의원의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혁신 대표, 세대교체 대표 되겠습니다. 대선 후보 조기 경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초부터 6개월 이상 장기 레이스를 통해 야당과 맞설 강력한 대선 후보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김용태 의원 혁신 대표, 세대 교체의 대표가 되겠다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관심은 최경환 의원의 출마 여부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4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저도 그 이제 김영삼 대통령 아주 초기부터 정치부 기자를 쭉 해서 전당대회만 10여 번을 봤습니다만 저는 이런 전당대회 처음 봤어요.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당 대표 캠프가 꾸려지지도 않고 뭐 서로 무슨 없어요. 오늘 김용태 의원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다니까 참 희한한 거죠. 그리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물 밑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되지만 부산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사선에 그분도 당대표를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다음에 강남에 또 이종국 의원 같은 경우도 네. 있고 또 물론 우리가 다 아는 뭐 이주영 의원이나 홍문종, 이정현 이런 사람들 있고 뭐 정병국 이렇게 한 20명 다 모으면 한 20명 돼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쯤이면 그 당을 리드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명확하게 캠프를 꾸리고 자기의 참모진과 통해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나는 당을 이렇게 이끌고 가겠다. 박근혜 정부는 나는 이렇게 성공시키겠다. 차기 정권을 이렇게 창출하겠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내놓고 논쟁을 벌여야 되는데 어떤 논쟁도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꼭 최경환 의원 때문이냐 아니면 각 계파의 수장들이 입장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냐. 저는 그거보다도 이번 전당대회를 왜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런 비전 제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이 전당대회를 왜 해야 되느냐. 이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게 뚜렷하게 나서서 비전을 갖고 논쟁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국민의 주목을 받고 뭔가 어젠다를 이뤄내는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조금 다르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답이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지금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은 최경환 의원 때문이겠느냐라고 반문하셨는데요. 저는 최경환 의원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박계로 다 지금 사실은 지금 뭐 비대위 만들고 나서 보십시오. 비대위 운영 과정 자체가 친박계가 계속 개입을 해서 결국 본인들 의도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태 지난번에 혁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도 왜 지금 나왔겠습니까? 참다 못해서 지금 아주 분기탱천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이런 식으로 당에 가서 곤란하다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분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출마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자기 목소리, 자기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하겠다라는 지금 그런 소신에 될 표현이다. 가능성 배제하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일단요. 근데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차기 전당대회도 이미 다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떤 그 비박계 그 주자들도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게 지금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냐, 당이 건전하게 가는 상황이냐. 새누리당 사실은 지지자들도요. 밖에서 제가 이 보수 쪽 분들 만나봐도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식으로 당이 흘러가는 게 과연 이게 대선에 정말 우리가 이 대선 승리로 가는 길이냐. 총선 참패 저렇게 하고도 정말 이게 이런 식으로 가서 이거 되겠느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굉장히 많다. 그런 말씀을 좀 이미 해드립니다. 답이 나온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가시화가 안 된다라는 또 분석이시네요. 그게 똑같은 현상이 보면 더불어민주당에도 있어요. 더불어민주당하고 새누리당 같은 게 뭐냐면 이번에 새누리당은 당원 당규를 바꾸면은 당 대표는 당 대표끼리 뽑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끼리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 그러니까 따로 뽑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 대표를 잘못 뒤밀었다가는 강자가 있는데 뒤밀었다가 괜히 흔한 얘기로 기타금만 날리는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좀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얼마 전까지 1당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기사회생에서 1당이었고 얼마 전에 129석 이제 새누리당이었죠. 그런데 그런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도 보면 당 대표 경선에서 이제 추미애 의원하고 그다음에 송영길 의원 두 분 정도지 나머지 분들 거론만 되지 다 보면 쭈뼛 뒤로 물리잖아요. 그건 바로 정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앞서 뭐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새누리당에서 최경환 의원이
어쨌든 친박이 가장 다수고 나오면 어쨌든 사람들 뽑을 때 사람들 글로 표가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쭈뼛쭈뼛한데 그러기 때문에 저는 김용태 의원의 저런 모습이 굉장히 보면 용기 있는 모습이라고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과거 김영삼, 이철승, 김대중 이런 어떻게 40대 분들이 보면 40대 기술원을 내걸고 오죽하면 그 당시 유진산 총재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상주체하다. 입에서 젖비린 내가 아직 나는 너희들이 뭘 나오느냐. 그랬을 때 이런 선배들을 갖다 흔한 일들이 받으면서까지 나오면서 세대교체를 이뤄내잖아요. 김용태 의원 모르겠어요. 이번에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김용태 의원의 보면 현실적인 한계를 갖다 극복하면서 보면 용기 있는 저런 모습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주는 것이 정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좀 전에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사실 이제 당권 전당대회가 좀 흥행이 좀 저조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난단 말이죠. 김부겸, 박영선 의원은 이제 고사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장 큰 거는 이제 내년도 대선이 있고요. 그래서 대선을 일종의 관리하는 관리 지도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뭐 큰 선거가 있거나 그래서 공천권 행사하거나 이런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 작년에 이제 혁신위원을 마련하면서 사실 기존에 있던 최고위원 선거가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이런 집단 지도체제든 단일 지도체제든 당 대표 한 명만 뽑는 선거가 돼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이제 시도당에서 이제 호선으로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선뜻 당 대표에 이제 등장하시는 분들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내년 시기의 문제, 그다음 제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선과 당 전당대회가 겹쳤기 때문에 그렇다. 뭐 김부겸 의원이 빠짐으로 해서 이미 그 더민주의 전당대회는 김 빠진 맥주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 빠진 맥주. 예, 뭐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 정도가 출진을 해줘야 흥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립각도 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비노기의 어떤 그 좌장으로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미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 반면에 사실은 이 대선 경선전은 굉장히 재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도 대권으로 지금 바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권 경쟁이 굉장히 오히려 대권 경쟁으로 빨리 넣어가면서 또 재밌어질 것이다.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6.25를 앞두고 우리 군을 약한 군대로 비유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제가 무슨 보수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문재인 대표가 무슨 말을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히말라야에 가서 그것도 6.25 66주년을 맞아가지고 할 말이 우리 군대를 약한 군대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이 군 통수권자가 되시겠다는 분이 또 하나는 북한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차기 대권을 지향하시는 분으로서는 저는 적절치 못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우리 뭐 국방 예산으로 따지면 저희가 한 36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북한은 이제 약 1,000억 정도가 됩니다. 3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약한 군대는 아니죠. 그러나 이거를 전시에 우리가 작전 통제권 자체가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한국 군은 작전 통수권이 이제 사실 6.25 때 넘어간 거거든요. 6.25 66주년을 맞이해서 당연히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실 분들이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짚는 게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북한의 안보 위기이기 때문에 안보 관련 논란 참 계속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